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꼭 70년 전 오늘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는 자연의 법칙은 불변이지만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 앞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6.25 70주년,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 새로운 위기를 잘 극복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6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 조성된 갤러리 사업에 특정 작가에 대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종로구가 시상 공동 주최처인 한 언론사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경비원 갑질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권 보호 조례를 만들고 아파트의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참전 용사를 만나 당시 상황과 미아리 고개의 아픈 기억을 들어봅니다.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추궁이 벌어졌습니다. 경춘선 열린 갤러리 사업 명목으로 의회에도 모르는 예산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철길 주변으로 예술작품이 조성됐습니다. 이른바 경춘선 열린 갤러리 사업. 그런데 노원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경춘선 갤러리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정 작가에게 사업과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지금 작년 19년도에는 사랑의 날, 2020년은 기차전의 작품. 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는 분, 그 지역에서 이분이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 집행도 문제가 됐습니다. 상임위는 의회 승인 없이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추경에서 5천만 원? 네. 총 사업이 9천만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추경 때 이 사업을 못 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본 예산서에는 없었으나 본 예산서에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이게 편성이 예결위 과정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제안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윤남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재능 기부로 실력을 인정받은 지역 예술가를 추천했고 예산 편성 이유 역시 경춘선 숲길을 가꾸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5천만 원 올린 그 예산은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오케이가 돼서 예결위원회로 올렸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예산입니다. 5천만 원. 부준혁 의원과 최윤남 의원은 같은 민주당이며 노원갑 선거구입니다. 의원 간 소통이 됐더라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안. 하지만 회의 내내 두 사람의 분위기는 냉랭했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종로구는 지난해 다산 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상 과정에서 목민대상 공동 주최처인 한 언론사와 종로구청 간에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종로구는 지난해 5월 복지와 청렴도 독창적인 정책 추진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산 목민대상은 행정안전부와 A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수상 과정에서 종로구청과 A언론사 간 유착 관계가 있었지 않냐는 의혹이 종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신문 부수도 이렇게 많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게 이렇게 올려가 줬는데 거기를 계속 이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2019년도에는 아마 그 자치구 지면을 별도로 또 확보한 그 면을 만들어서 보도를 해서 거의 자치구가 모두 다 그렇게 좀 부수를 좀 증액해서 아마 늘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같이 동참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최경혜 구의원이 제시한 근거 자료 중 2017년도 대비 2019년의 일간지 종로구청 구독 부수를 보면 A언론사의 증가율이 46.1%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30에서 40%대 가까이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통반장 일간지 구독 부수도
A 언론사의 증감률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7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던 D 언론사는 한부수도 증가하지 못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다산 목민대상을 수상한 때는 지난해 5월, 5개월 뒤인 10월에는 A 언론사 본사 건물 6층에 종로문화재단이 2년 임대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5층에 있는 청년 창업센터와 함께 매달 1,400만 원의 월세를 A 언론사로 지불해야 합니다. 구청이 이사를 갈 건데 조금만 더 참으시지 왜 그렇게 많은 3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시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진짜 세금 내기 싫어져요. 그때 이제 세종로자치센터는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이제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특별교구분이 나왔을 때 이것을 좀 복합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로문화재단이 사용하던 세종로자치센터는 현재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었고 홍보전산과 통계팀 10여 명이 일부 공간만 임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진 서울시 교부금으로 월세를 충당하지만 9월부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문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경비원 부당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비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고 인권 보호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잠시, 최근에는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입주민과 이삿짐 운반을 시킨 동대표가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이나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경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과 생활 안정, 분쟁 조정, 인식과 제도 개선 등 이른바 5개 분야 대책을 마련한 것. 경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에서만큼 이러한 전근대적인 갑질 행위는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승계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고용승계 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 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선 아파트들도 이번 서울시의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제도적인 면이 뒷받침돼 경비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경비원들이 항상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입주민이 뭐 조금만 그 크레인 걸면 경비회사 불러서 바꾸라고 그러고 또 소장 눈밖에 나면 경비회사 불러가지고 경비 교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도 있죠.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입주민과의 갈등 조정을 위해 경비원을 위한 신고센터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어제는 야외에서 잠시 모임을 가졌던 자동차 동호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효율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5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8명 늘어나 12,56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82명입니다. 서울에선 어제보다 9명이 늘어 모두 1,250명입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등포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콜센터에선 지난 23일 30대 남성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지인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는 콜센터가 위치한 9층을 전면 폐쇄하고 콜센터 직원과 다른 층의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의도 한강 인근에서 열린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한강공원 제1주차장 편의점 옆 테이블에서 20분간 쉬었다 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편의점 테이블을 이용한 20분 동안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 공간이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이 낮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되는 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2번 연달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즉 2번의 PCR 검사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격리 해제 기준으로 삼았던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양성으로 나와 격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증상자도 기존엔 발병 후 7일 동안 증상이 호전되고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호전되거나 2차례 음성 판정 중 둘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전쟁의 비극과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죠. 한국 전쟁 당시 미아리 고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참전 용사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난 곳, 성북구 미아리 고개. 당시 17살이었던 장남영 어르신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발발한 직후의 모습과 분위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큰 길로 그냥 부르부르 먹고선 오는 거야. 여기 막는 놈이 없으니까 우리 국군이 상대자가 안 되니까 그냥 탕크하고 군인들하고 그냥 서울로 복귀 쳐들어오는 거지. 전쟁이 끝날 무렵 퇴각하는 북한군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넘어갔던 미아리 고개. 끌려가는 가족들을 언덕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던 이별의 아픔은 한마는이란 수식어를 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자정 어르신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인민군으로 끌려간 기억을 회고합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우리 거치에 앞서가던 사람들은 다 인민군에 편입이 됐어. 거기서 이제 꾀병 안 하면서 며칠을 쉬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귀향증을 받았어요. 의용군 가서 귀향증 받아가서 집에 간 사람은 우리 그 그룹밖에 없었을 거야. 여전히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한국 전쟁의 아픔과 슬픔, 이를 잊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입이 모아집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는 저희가 가슴 아픈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70년, 지금의 평화와 자유는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뤄졌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제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 길이 230m에 달하는 지하 공간에 무빙워크와 도서관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구비 495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계획은 무빙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미디어월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 사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쉼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내겠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구비로 사업 기금 200억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업을 두고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지하보행로와 터널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는 것. 일반적으로 지하철 터널과 보행로의 간격이 6m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용역결과 터널과의 간격이 3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2.6에서 2.8m의 범위로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단면도를 제시를 하면서도 안전하다라는 막연한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전성을 유지를 하려면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와 연구가 없는 이상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 여기에 지하철 환기구 이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환기구 이전이 선행돼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런데 환기구 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과소 책정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주의사 의원은 제대로 사업비 산출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용역보건서가 작성됐다며 기본 설계가 끝나면 재정 투자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하철 터널과 구조물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하 공간 보기 좋기 때문에 결국 무빙워크가 설치되는 수준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 부지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송파구는 방이동 일대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해당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용역이 끝나는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체부가 한예종 이전 부지 연구 용역을 발주한 이후 수년째 제자리 걸음했던 한예종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를 민선 7기 구역점 사업으로 삼은 송파구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는가 하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인 방이동 부지의 강점을 홍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6개월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대규모의 부지로서 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또 편리한 교통, 다양한 친화적 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방이동 후보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점으로 꼽힙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소극적인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것도 과제지만 무엇보다 연내 문체부의 이전 부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해제 시기가 관건입니다. 한예종 유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예종 측에서는 방이동 부지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송파구는 실무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노력도 병행하며 해답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전체 규모의 10%에 달하는 구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이전 부지 내 구유지 무상 사용과 또 시유지 매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편 한예종 이전 부지로는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 종로구,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그리고 인천시 등 모두 7곳이 꼽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지난 2014년 중랑경찰서가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묵동의 옛 경찰서 부지는 그 이후에 지능범죄수사대와 보안수사대가 임시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능범죄수사대는 올 2월 마포구로 이전했고 보안수사대도 내년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옛 중랑경찰서 부지입니다. 2014년 중랑경찰서 이전 후 지능범죄수사대가 2015년부터 임시청사로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보안수사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안수사대 역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추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문화센터 같은 게 들어오면 참 좋죠. 아니면 도서관도 많고. 이런 주민 여론을 반영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박홍근 국회의원은 해당 부지에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경찰청장을 만나 기획재정부로의 부지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는 부지 반환 시 복합시설 개발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장도 만났고요. 구 경찰서 부지를 우리 중랑구에 이런 복지문화 복합센터로 만들기 위한 그런 첫 걸음을 떼는 작업이거든요. 한편 부지 소유주인 경찰청이 보안수사대 이전 이후의 부지 활용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부지 이관이 주민 편의시설 건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금천구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에 딜라이브몰 입점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장 상인과 지역 단체장,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과 온라인몰과의 상생 협업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판로를 온라인 판매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천구와 딜라이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입점을 지역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함부로 버려지는 마스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면 환경 오염의 악영향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